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2명이 실종되고 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 원전 2, 3호기도 멈춰섰는데 이달에는 원전 가동 중단의 원인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에선 아파트 뒷산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풍에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떨어지면서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단 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은 14%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추가 접수 없이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빵집과 빙수점 등에서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복무 중 부대를 옮겨달라거나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3개가 파도처럼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앞선 피해에서 회복할 겨를조차 없이 무너지고 침수되는 아찔한 사고들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말이 어느새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특집 KBS 9시 뉴스 먼저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거대한 파도로 불리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해안가에는 아예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지금도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강원 동해안 최북단 이곳 고성군 가진항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연신 방파제를 넘어오면서 항만 시설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현재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오전부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항구 안으로 들이닥쳤고 바닷물이 부둣가 마을까지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태풍 마이삭이 올라왔을 때 폭풍 해일, 즉 큰 파도가 일어 동해안 항포구에서는 20척 넘는 어선이 전복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한반도를 벗어갔지만 내일까지 폭풍 해일이 일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물결도 최고 10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전망돼 어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에도 파도가 넘어오는 곳이 많은 만큼 내일까지는 해안가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강원도에 피해가 컸는데 인명피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삼척시 신기면에서 40대 남성이 도로 인근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교통 통제와 침수 피해 등도 이어졌습니다. 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토사 유출이나 낙석 사고가 이어져 강원도 내 국도와 지방도 등 30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또 하천 범람과 산사태를 피해 대피소로 몸을 피했던 주민 700여 명은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 1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6곳에서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났고 양양과 인제지역 상수도 시설 2곳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가진항에서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네, 부산에는 초속 33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이 바람에 떠밀리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힌 강풍의 위력,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바람에 맞서 힘겹게 우산을 받쳐든 행인. 순식간에 우산이 뒤집혀 날아가더니 바람에 떠밀려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우산이 먼저 날아가면서 우산을 잡고 있던 걸 놓치셨어요. 그러면서 또 바람이 뒤에서 치니까 앞으로 넘어졌어요. 초고층 건물 속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2m가 넘는 철제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다니다 도로 위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해운대 LCT 주변에서는 출근길 환경미화원이 강풍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부산 남구에서는 60대 남성이 날아온 간판에 맞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풍 속 광안대교. 달리던 트럭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대형 소방차가 출동해 바람을 막아주고서야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돌풍에 떨어져 나가 주차 차량을 덮쳤습니다. 비보다는 진짜 바람 영향이 심해서 소리가 굉장히 쿵쾅쿵쾅하면서 엄청난 굉음 같은 게 많이 났었어요. 높이 10m가 넘는 대형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바로 옆 학교 건물로 쓰러져 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파도가 강파제를 넘어 덮친 마을. 무너진 벽돌과 어디선가 굴러온 돌덩어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조각조각 부서진 아스팔트가 이곳이 원래 도로였음을 보여줍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면 싶고 다 죽는가 싶더라니까. 오빠 얼마나 파도 없이 이게 다 깨지겠노. 저 도로도 다 그렇고. 바닷물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밀려와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680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입니다. 3번의 태풍이 줄지어 휩쓸고 갔죠. 이 폭우와 강풍 피해 또 이어졌습니다. 도로와 밭 등이 물에 잠기고 한때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익환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당근밭,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밭에 제 무릎 높이에 물이 찼습니다. 밭인지 하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열흘 동안 3차례 태풍이 지나가면서 당근과 무 등 월동작물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현재까지 농경지 피해만 1,500헥타르를 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지금 이거 우리는 이거 믿어 사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지하게 가슴이 아파. 태풍 하이선이 하루 동안 한라산에 쏟은 강우량은 547mm. 지난 태풍에 이어 또다시 많은 폭우에 일부 마을 안길과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 안에 고립됐던 운전자 50대 남성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은 항공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 기점 항공편 240여 편이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늦게라도 있는가 싶어서 오늘 1시 20분에 예약이 됐는데 그 전에 가면 초속 20m를 넘는 강풍에 전선 변압기가 고장나 한마을 49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정전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제주도에 접수된 태풍 피해는 지금까지 90여 건. 밭작물 피해 조사까지 다 이뤄지면 태풍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거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특히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이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토사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아파트 주차장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아파트에서 토사 수백 톤이 주차장으로 쏟아진 것은 오전 7시쯤. 흘러내린 토사가 나무와 함께 차량 3대를 덮친 뒤 8m가량 떨어진 아파트 현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주차 차량을 이동하라는 아파트 안내방송이 나온 지 불과 10여 분 만입니다. 놀란 주민 9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토사로 꽉 막혀 빠져나오지 못한 입주민들은 소방서 사다리로 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차를 빼고 한 10분, 한 20분 안 돼서 그 산에 이제 토사 와르륵 무너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방송에서는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안 되고 이제 계단을 걸어서 내려와서 대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변에도 얼음 무릎 높이까지 흙이 들어찼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아파트 뒷산과 30m 떨어진 아파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흙과 나무가 이렇게 아파트 안까지 덮쳤습니다. 이미 잇따른 태풍으로 아파트 뒤 절개지에서 흙더미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에 철망까지 세워뒀지만 순식간에 쏟아진 토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면이 너무 높아가지고 옹벽이 가시설렌한 게 무너져가지고 2층까지 돌이 차고 들어왔었지요. 이 아파트 초창기에 입주하기 전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산지를 개발해 가파른 옹벽을 세워도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 거제시. 4년 전에도 이 아파트처럼 산을 깎아 지은 아파트에 큰 산사태가 발생해 입주민 수백 명이 놀라 가슴을 쓸어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현사입니다. 네, 강한 바람에 수확을 앞둔 과일들도 배겨내질 못했습니다. 특히 울산에선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과수 농가들 피해가 컸는데요.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바닥 여기저기 사과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이제 막 제철을 맞은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2번 연속 태풍 피해를 입어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1년 내에 애써갖고 했는데 기운 빠져야 밥도 안 넘어가야 모래알처럼. 울산 지역은 전체 과수 농가의 96%인 919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까지 일면서 파제벽 80m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파제벽을 넘어 바닷물이 덮치면서 가게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방파제를 긴급 복구하는 데만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장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막막했는데 태풍까지 맞아가지고 더 이제 심각하게 됐습니다. 장사 앞으로 하기에는 좀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초속 40m를 넘나드는 강풍에 건물 외벽이 뜯겨 날아가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가로수와 신호등도 맥없이 꺾였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합선 사고가 나 3만 7천여 가구가 한때 전기가 끊겼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태풍 하이선의 강한 비바람 때문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제보해 주신 피해 상황 이재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동쪽 50km 해상까지 근접했던 태풍 하이선. 광안대교 근처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끝없이 몰려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부산 지역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조선소 안쪽으로 들이칩니다. 태풍의 영향에 놓인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도로는 물론 공장 곳곳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 쪽으로 불꽃이 튀며 전봇대가 쓰러집니다. 운전자는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합니다. 이번 태풍은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2m를 기록했습니다. 강풍에 전신주와 가로수, 시설물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어선 20여 척이 파손됐던 삼척시 임원항은 이번에도 집채만한 파도가 상가와 어선들을 덮쳤고 주택 수십 채가 물에 잠겼던 경주 간포항도 높은 파도에 항구 상가와 주택가가 다시 침수됐습니다. 거세게 흐르는 흙탕물 한가운데 차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폭우로 도로 위에 급류가 생겨 차량이 고립된 겁니다. 운전자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사다리를 가지고 접근한 구조대원들이 겨우 구해냈습니다. 중대본은 지금까지 하이선으로 인해 2명이 실종되고 7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00여 곳의 시설이 파손됐고 7만 5천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이번 태풍 하이선 길목에는 울릉도도 있었습니다. 고립된 지역이라서 재난당국의 대응이 쉽지 않은 곳인데요. 특히 울릉도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도 우려가 큽니다. 그럼 현장 상황 알아보죠.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연구기지 김윤배 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장님, 오늘 하이선이 지나갔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요? 네, 울릉도는 태풍으로 동해상에 진입하고 통상 4-5시간 후에 최고조에 다다르는데 오후 5시 무렵에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위에서 13.3m의 파도와 최대 풍속 26.7m에 관측되어 있고요. 현재도 초당 20m에 이르는 강풍과 10m에 이르는 파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마이삭 태풍으로 워낙 큰 피해를 입었던 곳에 또 높은 파도가 몰아쳐서 현재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인 게 지난주 마이삭 피해도 굉장히 컸다고요? 예,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울릉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정도로 초유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파도인 19.5m라는 엄청난 파도가 일면서 50톤 테트라포드가 터널 안으로 날아가기도 했었고요.
사동항 방파제가 200m 정도 유실되었고 방파제 월파로 인해 가지고 사동항에 정박 중인 300톤급 여객선과 A인선이 침몰하였고요. 울릉도 남양항에서는 심지어 육상으로 옮겨둔 10여 척의 소형 선박들이 월파로 침몰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그야말로 울릉도가 초토화가 되었는데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각 울릉도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 태풍 하이선은 이틀 전에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지만 오늘은 세력이 다소 약해진 채 한반도를 통과했습니다. 동해상으로 올라올 거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울산 부근에 상륙을 했는데 기상청이 상륙 발표를 1시간 늦게 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태풍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이 초강력 태풍 하이선 오늘 어떤 경로로 지나가는지 짚어볼까요? 네, 태풍 하이선은 이틀 전에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었는데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오전 9시쯤에는 울산 부근에 상륙을 했고요. 영남에서 강원도로 4시간 반 정도 북진한 뒤에 동해상으로 진출했습니다. 조금 전 북한 함경도 부근에 다시 상륙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기상청은 태풍이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과 매우 가깝게 북진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20에서 30km 정도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울산에 상륙을 했는데요. 기상청은 오전 10시, 그러니까 상륙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륙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이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일본 대마도를 지나면서 태풍의 중심부가 분리가 됐고 또 우리나라 부근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며 태풍의 눈이 사라져 정확한 위치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 당시에 태풍의 중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해명 기압이나 바람이 모여드는 형태로 봤을 때 이미 상륙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풍 상륙이 언제 어디였는지 즉시 발표해야 하는 이유는 발표가 늦어질수록 해당 지역에서는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구름대가 지금 분리됐다고 했는데 그래서인가요? 이전 태풍 마이삭보다는 강풍이 조금 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을 보면 태풍 진로의 오른쪽이었던 포항이나 울산 지역에 강한 바람이 집중됐습니다. 오전 한때 포항 구롱포 등지에서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관측이 됐는데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제주 고산 지역에서 초속 49.2m의 순간 최대 풍속이 몰아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약했습니다. 또 이틀간 내린 비를 봤더니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500mm가 넘었고 강원 산지와 경남 양산 그리고 강원 강릉 등지에 300mm 안팎이었습니다. 비슷한 지역의 강수량 역시 지난 태풍 때보다는 다소 적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번 태풍이 피해를 복구할 틈도 없이 찾아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3개의 태풍이 연달아 북상을 한 데다가 태풍 발생 해역의 수온이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높아서 다음 태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발생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상공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한반도 북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10월 개천절까지 태풍의 영향이 이어진 만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내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86%에 이르는 응시 거부자에 대한 방침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은 우선 내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 중단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비대위 집행부도 총사퇴함에 따라 실제 병원별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참여를 독려했던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3,100여 명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2,700여 명이 시험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시험 접수 기한을 연장했던 정부는 내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를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을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여당과의 합의안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원점 재검토를 합의했지만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막아내는 성과를 이뤘다며 교수들을 믿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닷새째 100명대입니다. 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 집단 감염 여파로 지난달 하루 400명대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이후 줄곧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은 24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동호회, 식당 등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더해 오늘부터는 프랜차이즈 빵집과 빙수집 등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최근에 가족 간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데요. 명절 대이동이 바이러스 확산 통로화되어 또다시 전국적으로 감염이 전파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후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시장 내 국밥집 관련이 많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가족 모임을 통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가운데 10명,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등 5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과 관련해선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일주일보단 100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 환자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2주간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34.8%로 그 이전 2주간의 31.7%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는 입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령층 확진자가 많다 보니 중환자도 162명에 달하는 등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용 병상은 전국적으로 36개, 특히 수도권 지역은 4개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대와 경희대병원 등 44개를 새로 확보했고 이번 주까지 20개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계속 신고를 받아서 전국의 97개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로지 코로나 중환자 전용 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한편 서울시도 병상 부족에 대비해 오늘부터 북부병원의 병상 80개와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의 병상 2개를 확보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범위가 확대돼 오늘부터는 프랜차이즈형 빵집이나 빙수 가게도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전국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를 추석 연휴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집 안의 탁자와 의자가 모두 치워졌습니다. 그동안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가게도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가 13일까지 한 주 더 연장됐고 일부 업장으로 더 확대된 겁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점뿐만 아니라 빵집, 빙수점 등에서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예정돼 있는 추석 연휴의 방역 대책도 고심 중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 뒤에 대규모 집단 감염 급증 현상을 반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처는 20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연휴 기간에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연휴 전까지 환자 발생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세부 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또 추석 연휴 때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더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콜센터와 육가공 업체, 물류센터 등 민간 사업장 점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공간 등에서 거리두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업체들을 점검하고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가는 게 나을지 참는 게 나을지 추석을 앞두고 고민이 됩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가족과 친지의 얼굴이 눈에 밟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귀성 자제 요청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예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라고 손살에 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명절 즈음에 문중이 다 함께 모여 모둠 벌출해왔던 제주. 이번엔 전통보다 방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끼리 안전하게 마음으로 올해만 좀 참자고 제안한 겁니다. 전남 완도군도 군민과 향후들을 상대로 추석 명절 이동 멈춤 운동을 시작했고 14만 넘는 고인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은 연휴에 아예 문을 닫고 온라인 성묘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가위란 크고 풍성한 잔칫날인데 올해만큼은 거리를 좀 두더라도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의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칠까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무료 접종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비슷합니다.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과 같은 증상만으로는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랑 같이 유행하면 코로나19에 의한 중환자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에 의한 중환자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거다. 때문에 올해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500여만 명 더 확대했습니다. 전 국민의 37%, 1,900만 명이 무료 접종 대상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2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들의 접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22일부터는 이미 한 차례 접종했던 어린이들이 대상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경우에는 2번 접종이 필요합니다.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조금 일찍 접종을 시작한다는.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3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는 다음 달 27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접종 시기가 분산되고 사전 예약도 권장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도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5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 법원이 내걸었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로 가기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전광훈 목사. 5달 만에 재수감을 앞두고도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고 전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은 50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은 상황.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법원은 오늘 전 목사에 대한 별도의 신문 없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했던 전 목사가 퇴원한 지 닷새 만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취소 사유는 법원이 보석 허가 시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개천절에도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경찰은 개천절 당일 10인 이상 참가 예정인 집회 70건을 모두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1,900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방역조치 위반해서 조사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역학조사 방해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들인데 여기엔 오늘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람이 1,000명 정도고요. 12명은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800여 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별도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퍼뜨린 246명도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엄정한 사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자대를 옮겨달라는 것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두 거부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부대 총책임자였던 예비역 대령 이모 씨는 크게 두 가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다른 부대로 옮겨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지정대로 했고. 추 장관 가족을 수료식 때 직접 만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2017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는 통역병으로 뽑으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실과 국방부의 국회 연락단 관계자의 청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영어 성적 대신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바꿨고 추 장관 아들은 선발되지 않는 등 청탁을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소일병까지 포함해서 지원원 애들 다 집합시켜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외뽑기한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선발 절차를 알아보는 전화였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추 장관의 아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수사로 실체를 규명해 줄 것을 수차례 표명했으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석 이전에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부터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제론 건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건강안전망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언급했습니다. 고용위기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 강화, 그리고 전일보육 책임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채택한 정강정책을 언급하며 비슷한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입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합니다. 경제 민주화 구현,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 정책도 함께 입법합시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론 공수처를 언급하며 출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독선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년에 열흘로 돼 있는 가족 돌봄 휴가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더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휴가에 열흘을 더해 20일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가 그만두거나 바뀌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연간 열흘이었던 가족 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열흘 휴가를 다 쓴 근로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장된 돌봄 휴가를 쓰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돌봄 휴가 긴급지원금을 연장된 기간만큼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 원, 지난 3월부터 12만 명이 받았습니다. 돌봄 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태풍 하이선이 강타했는데 시속 200km가 넘는 역대 가장 센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1명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힘없이 꺾이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길이 58m의 육중한 선박 건조 설비는 바람에 밀려 표류 중입니다. 係留していたロープが切れて対岸に流されたとみられます。 높이 10m의 철제 굴뚝, 직경 1m의 아름드리 나무, 임시 화장실 지붕도 강풍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一人暮らしは怖い。夜中でしょ、ほとんど台風が来るの。だから怖いですね。 오늘 새벽 나가사키시의 순간 풍속은 초속 59.4m, 시속으로는 214km로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선 70대 여성이 피난 도중 고랑에 빠져 숨졌고, 미야자키현에선 산비탈이 무너져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피난소 창문이 깨져 4명이 다치는 등 부상자도 80여 명에 이릅니다. 47만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早く電気が来てほしいですね。電気がないと生活が狂うというのがよく分かりましたね。大変です。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는 경고 속에 무려 880만 명에게 피난 지시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일부 지역은 피난소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近くの避難所が空いていなかったんで、とても大きな台風って聞くんで避難した方が安全かなと. 태풍은 물러났지만 후쿠오카 등 주요 공항의 항공편과 규슈 지역을 오가는 고속철도 신칸센 등은 이틀째 운행이 멈췄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북한도 잇따른 태풍에 강원도 또 함경 남북도 해안가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우수당원을 소집했는데 하루 만에 30만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북쪽 도시 통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파도는 사람 키보다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현재 태풍 시퍼는 고성과 통천 해상 부근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천에서 40여 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강원도 최대 도시 원산.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차량 통행은 완전히 차단됐고 육교까지 거의 잠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한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도시 곳곳이 침수됐고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들도 거센 바람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현재 비 내린 양은 거의 100mm 이상이고 바람은 초당 10m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번에도 새벽부터 특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피해 책임을 물어 당 고위 간부가 대거 해임되는 등 처벌이 내려지자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두 차례 태풍을 겪었다고 해서 만성적으로 대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30만 명의 평양시 당원들이 함경도 수해복구 지원에 자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필 편지로 12,000명의 우수당원 소집을 제안한 지 하루 만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희생과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줘야 민심의 이반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조치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피해 규모 등 잇따른 태풍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외곽도로에서 수입 스포츠카 등을 타고 심야에 불법 경주를 벌인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영화처럼 달려보고 싶어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수입 스포츠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아찔한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미끄러뜨려 위태롭게 주행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대결입니다. 불법 경주도 이어집니다. 공동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데다 난폭 운전이어서 불법입니다. 차량 사이에선 남성이 수신호를 하자 동시에 굉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경주를 마친 차들이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고 차량 10여 대가 불법 경주를 반복합니다. 27살 A씨 등 대전 지역 스포츠카 동호회원들입니다. 불법 레이싱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는 출발선으로 쓰였고 뒤로 보이는 600m 길이의 직선도로에서 무법 질주가 펼쳐졌습니다. 도심 외곽 터널도 불법 경주장으로 쓰였습니다. 이곳은 불법 레이싱 명소로 전국에 알려져 각지에서 고급 수입차 등 스포츠카 수십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밤마다 굉음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앞선 두 장소에서 잠복 수사로 증거 영상을 확보해 폭주족을 붙잡았습니다. 터널에서 경주를 벌인 한 차량은 무려 시속 282km로 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했다고 하는데 일부 운전자는 분노일조 레이싱처럼 10초 동안의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한번 밟아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불법 경주에 참여한 A씨 등 62명을 공동 위험 행위와 난폭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어제 홍콩에서는 또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원 특파원, 먼저 시민들이 시위를 한 이유부터 알아보죠. 당초 어제는 우리의 국회격인 입법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1년 연기했고 민주진영이 반발하면서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외신들은 어제 시위가 보안법 이후에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광복 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 이제 법 위반이 됩니다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2,000명이 동원돼서 시위를 원천 봉쇄했고 시위대 289명을 체포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고요. 홍콩 언론에 따르면 최소 1명 이상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소녀까지 체포돼서 논란이 크다고요.
인터넷상에 공유되는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운 듯 도망치는 소녀를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서 강하게 제지하는 모습인데요. 이 소녀는 단지 문구류를 사러 시내에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녀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비판이 큽니다. 보안법의 서슬이 워낙 펄해서 시위가 주춤하는가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지난달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언론이죠. 빙과일보의 사주 지미라이와 또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아그네스 초우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는 야당의 탐탁치 의원이 전격 체포되는 등 민주진영을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안법 이후에 홍콩에서는 많은 정당들이 해산했고 거리의 시위 포스터 등은 속속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통해서 홍콩인들의 저항의식이 남아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